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문학 시간에는 시타르타란 작품을 다룰 건데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인데요. 딱 제목만 들으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이제 물씬 풍기긴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추운 겨울에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재료 소개를 하면서 작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우선 1877년에 태어나셨고 1962년에 85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인이자 작가이자 그리고 화가, 그림도 그리셨고, 그리고 반전운동으로 평화주의자로도 널리 알려졌고, 지금은 우리의 정신적 멘토, 정신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수도원 학교 생활도 하셨는데, 나는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도망 나오기도 하고, 또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점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작품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생활하셨는데, 그 삶이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란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수레바퀴 아래서가 1906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정신적인 멘토,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데미안,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제 가명으로 출간을 하게 됐고, 이게 또 대박이 났죠. 이 데미안을 쓰기 전에 이제 그 전쟁 상황 동안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 심리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그 우리가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때부터 작품 세계가 많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데미안 읽어보셨죠? 네. 우리가 모임 때도 다루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융의 사상과 이제 니체 사상이 잘 버무려져서 그런 작품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부터 해서 시타르타를 쓰기 시작했대요. 이 작품을 구상해서 했는데, 쓰다가 이런 내용을 쓰는데 내가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고 이런 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1년 동안 정신적인 방황과 함께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또 정신분석 치료도 수기를 받고, 그러다가 22년에 이 시타르타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런 책을 쓰실 정도면 이제 거의 도인 같은 삶을,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24년에 바로 이혼을 하십니다. 이혼을 하시고 20살 거의 연하의 이제 상대 여성분과 재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한 3년 뒤에 다시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어지러움이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작가의 삶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황야의 일이란 책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담기도 했고, 그 이후로 31년에 다시 이제 결혼하시면서 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작품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43년에는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을 장기간 동안 쓰셨는데, 결국 양극성과 이 대립성 뒤에서 작용하는 단일성,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 계속 건드려요. 서로 다른 성향을 계속 건들고 나중에는 그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성향의 소설들을 이제 많이 쓰십니다. 1946년에 이제 괴테 문학상,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딱 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히틀러가 집권할 때,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45년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 반전쟁주의자니까 히틀러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도 되게 욕했대요. 음, 그래서 이 유리아 유리 책은 출간 자체도 다른 나라에서 해야 될 정도로 마음적으로 상처도 받았고 이제 많은 욕도 먹고 하면서 힘들게 생활했었는데 딱 전쟁 끝나고 나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익숙한 데미안과 비유했을 때 데미안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그 길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안의 길. 니체의 말도 살짝 빌려서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뜻으로 한 건 좀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사회 관습에 어긋나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준다면 이 시타르타에서는 조금은 더 이런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그 시각이 좀 넓어졌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데미안에서는 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거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는 면이 있고 내면에만 침체한다면 시타르타는 조금은 더 그런 사회에 대한 시각이 트여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시테르타가 이제 실존의 이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거다 보니까 거기서 삽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카밀라와의 그런 정말 방탕한 관계나 돈을 많이 벌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은 소설적인 삽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넣은 것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던 불교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융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융합하고자 하고 뭐 예수와 부처를 융합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은 목사님은 결혼도 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네. 자식도 있고 다 할 수 있고 교회도 도심 쪽에 세워지고 근데 불교는 약간 산 속에 채워지고 스님들 다른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융합을 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 햇세만의 또 다른 종교 사상이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또 가정 환경을 좀 빼놓을 수 없어요. 아버지도 선교사인데 인도 선교사. 그러니까 인도가 약간 힌두교부터 해서 불교 쪽,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게 있어서 그것과 이제 중국의 철학 이런 거를 원래 정통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이제 그런 쪽 선교사이자 인도 학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교적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보고 또 우리가 좀 종교적인 이야기를 좀 다룰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로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으로 이제 재료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다굴님이 이제 재료 확인? 네, 인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석가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선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성자이신 분이 석가모니잖아요. 본명은 그 고타마라는 성을 갖고 있고 이름은 시타르타라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본명이고요. 저희 한글로는 부처, 또 한자로는 석가모니. 그 이외에도 석가 세존, 석존, 세존, 석가, 능인정목, 열애, 불타, 부타, 불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름 부자다. 네, 아무래도 뭐 위대한 사람들은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시작할 때부터,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과거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살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석가모니는 그 타키아족으로 이루어진 그 히말라야 산기슭에 카필라 성을 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왕이었던 슈도다나 정반 왕이라고 불리는 왕하고 아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바라몬 교육을 받았지만 세상의 무상을 느끼고서 29세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도를 깨닫고 붓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녹야원 동산에서 최초의 가르침을 5명의 제자에게 주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중도의 길, 반열에 이르는 길, 내면의 평화를 이르는 길 등을 인도 각지에서 한 45년 동안의 세월에 걸쳐서 설법을 하고 80세의 나이에 쿠시나가라의 숲에서 열반을 하게 됩니다. 이름 어려워. 인도 말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석가모니를 따서 저희 인물이 나오죠.
저희 소설에는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선 주인공 스타르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산스크리트어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스타르타는 귀한 브라만의 아들로 소중하게 자라다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친구 고빈다와 순례를 떠나는 인물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지 번뇌와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는 이게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르타의 친구 고빈다. 같은 브라만 계급으로 스타르타랑 순례를 함께 하다가 붓다를 알게 되어서 그를 따르기로 하고 스타르타랑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스타르타와 2번의 만남을 더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타르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만남에서 스타르타에게 본인이 따르던 붓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빈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빈다도 깨달음 얻나요?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눈물이 깨달음의 눈물이 아닐까라고 했어요. 자세한 줄거리는 우리 쭈님께서 그 부분 안 써. 감각 본능의 세계를 대표하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신 카마를 빗대어 인용한 카말라라는 용모가 수려한 기상하고 그다음에 세속과 부유를 상징하는 카마스와미라는 상인이 나오는데요. 스타르타가 세속과 욕망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죠. 결과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스타르타가 칼말라와 잠자리로 그의 아들인 어린 스타르타를 낳게 되고요. 스타르타 주니어. 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카말라는 이제 정원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스타르타에게서 들은 붓다의 존재가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아들과 함께 붓다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데 그때 구해준 사람이 스타르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독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그 어린 주니어 스타르타와 아버지 스타르타를 만나게 하고는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다주데바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스타르타가 절망을 깨닫고 속세를 떠나서 자살을 하려고 강을 건널 때 그 강에서 다시 맞이해준 뱃사공이에요. 스타르타가 바수데바 밑에서 뱃일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면서 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강의 가르침을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멜라가 죽을 때 그 둘의 어린 아들이 어린 스타르타가 가출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오는 스타르타가 겪은 상처들을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는 보호자이자 또 친구이자 강이자 진리이자 신으로 표현됩니다. 스타르타가 번뇌 이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알게 되자 바주데바는 숲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 이후에 스타르타가 바주데바가 그 강가에서 뱃사공이 구도자 역할을 스타르타가 뒤이어서 받게 됩니다. 그 완전히 진짜 앞에 나왔던 그 사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묘사가 막 되죠. 강에서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뱃사공이.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그 의도한 것 같아요. 음. 일부러. 결국에는 다 하나로 그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저렇게 혼자 스스로의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그쵸, 같아요. 뭐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스스로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니까. 네, 재료 손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인물 소개 잘 들었고요. 다음 쭈님이 줄거리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좀 길어요. 책은 얇은데 더 길죠? 지금까지 우리 많은 두꺼운 책들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책은 읽지 마시고 너무 명작 어려웠어요. 레스토랑을 들으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유복한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스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현명했던 스타르타는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거나 현인들의 대화에도 참여하였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타르타는 내면에 불만의 싹을 키우고 우연히 찾아온 순례를 하는 고행자인 사문을 보고 친구 고빈다와 함께 그들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사문이 된 스타르타는 세속을 멀리하고 사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고타마라 불리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킨 세존 부처라는 것이었습니다.
석가의 종족의 현인이자 부처인 고타마를 만나 그의 설법을 듣고자 친구 고빈다와 함께 그를 찾아갑니다. 고타마를 찾아간 시타르타는 여지껏 본 적 없는 성스러움을 느꼈으며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은 다른 이에게 듣거나 혹은 가르칠 수 없으며 오직 각자 개개인이 찾아야 하는 것임을 느끼고 고타마의 제자로 남은 친구 고빈다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긴데요. 그런가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1부가 끝났네요. 네, 이게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부인데요. 혼자가 된 시타르타는 유명한 기생인 카말라를 만나 첫눈에 반하여 그 도시에 머물면서 상인 카마스와미의 밑에서 상인의 일을 배우고 카말라에게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점점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타르타는 그의 삶의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린 채 떠나게 됩니다. 강가에 도달한 뒤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져 버리려고 한 그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강물로부터 배움을 얻기로 결정하고 예전에 만났던 뱃사공 바주데바를 만나 그와 함께 오두막에서 살아가던 중에 옛 여인 카말라는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부처 고타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뱀에 물리게 되고 바주데바가 그녀를 발견하여 오두막에 데려옵니다. 시타르타는 카말라를 단숨에 알아보았고 그의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뱀에 물린 카말라가 죽고 시타르타가 그의 아들을 맡아 키우지만 그의 아들은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곳에서 떨어진 숲속에서 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도망가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를 찾아 나서지만 운명과 싸우는 일을 그만두고 깨달음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굉장히 관념적인 거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좀 약간 객관적이게 정리하려고 애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그 관념적인 것을. 음,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나도 깨달았겠지. 그니까요. 처음부터 계속 깨달음 얻은 척 그러니까.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아니고 그쵸, 그쵸. 얻은 척 했는데 네. 아니고 막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기 쉽지 않죠. 하여튼 이렇게 재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봤고 이제 실제 요리에서 간단히 작품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해 볼 건데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굴님?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인생책이에요. 저의 손가락 5개 꽂을 정도로 너무나 좋았고 되게 위로받고 감동받은 책이었어요. 나 읽었는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나 인정받았구나. 나는 나대로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힐링되는 책이었어요. 읽었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막 중간중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 기회에 불교도 좀 공부도 해보고 명상도 좀 해보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불교랑 가장 안 어울리게 생겼어요. 이럴 수가. 그 전에 우리가 도리형 그레이 했을 때 너무 도리형 재밌었다고? 도리형 그레이 짱 좋다고 했는데 도리형 그레이 욕망의 화신이죠. 너무 반대되는 책인데 이거. 제가 다구리잖아요. 다중인격청개구리. 물질적이고 막 외모지상주의에다가 웃겨. 되게 웃겼는데 하여튼 그래도 좋은 책을 만났다고 하니까 연말은 시타르타 모드로 가보려고요. 그렇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그러게 같아요. 잘 맞을 것 너무 좋아. 너무너무 책이 좋았습니다. 좋겠다. 템플스테이. 그러게요. 다굴님은요? 제가 다굴이었죠. 쭈님은요? 책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저 헤르만헤세 책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맞아요. 모임 때도 많이 했을 때 찬양했었지. 데미안하고 그 수레바퀴 아래에서 그거 보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는지. 그러다가 이번에 모임 하면서 이제 읽어본 건데 역시 이것도 약간 자아성찰이나 뭔가 성장해가는 소설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심오한?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읽는 내내. 약간 설학책 읽는 느낌이었고. 제가 읽은 건 민음사 거였는데 그 특유의 꺽쇠 있잖아요. 대화가 꺽쇠는 네, 그 대화체가 거의 꺽쇠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끊김없이 쭉 읽어내려고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더 철학책 읽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스님 책들 좋아해가지고 뭐 법륜 스님 책이나 이런 거. 저 무소유 짱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짱 좋아해가지고 이걸 읽으면서도 거부감 없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사건들도 생기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읽은 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스님 책들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입에 바른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저는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아예 철학으로만 해서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긴 했어요. 좋았어요. 뭐 100%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래야지만 재밌고 이런 거 아니니까 나름대로 또 두껍지 않아가지고 누구든지 네. 쉽게 읽히긴 네, 해요. 맞아요. 얇아서. 쉽게 읽혀요. 그리고 쉽게 시타르타에 내가 동화가 돼가지고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서 읽히기도 하고 월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나를 투영하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월든보다 훨씬 쉬워요. 네, 훨씬 쉬워요 진짜. 그냥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책 내용 갑자기 월든 디스해요. 우리 월든 방송도 했었는데. 월드는 참 주제는 명확한데 책은 정말 어렵잖아요. 얘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인상 깊었던 장면들 나눠볼까요? 저는 그게 딱 이 시타르타가 그 카밀라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최초의 유혹 있잖아요. 빨래하는 여자와의 유혹. 그런 장면도 있었지. 그쵸, 그러네. 그래서 딱 그 예쁜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나름의 처음으로 이제 유혹을 당했을 때 그 근데 거의 거기서는 퍼뜩 정신 차리잖아요. 그냥 그때가 더 안 웃겼어요. 예뻤으니까. 그 너무 그거였나? 아니, 그게 딱 유혹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샘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하나의 이제 암컷같이 보였다 이렇게 절제하는데 맞아. 그게 그 안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이게 딱 우리가 현자 모드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딱 현자가 되는 느낌인데 이거를 우리는 뭐 애국가를 부른다, 막 무슨 경건한 상상을 한다, 막 이런 거 하는데 운동하고 그럴 때도 딱 붙는 거 있고 이러면 진짜 그거 티날까봐 할 때 안 된다. 마음속에서 한마디 나오니까 갑자기 세속을 초월한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치만 바로 뒤에 카멜라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리고 얼굴 차이인가? 얼굴 차이. 카메라 정말 바로 아름답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욕쟁이랑 다르게. 하여튼 이 현자 모드로 가는 주문 안 된다가 너무 인상 깊어서 써먹어야겠다. 안 된다. 어디다 가서 써먹을 거예요. 어디든지 안 된다. 이승환님의 오물. 가다듬을. 스스로의 오물. 옹자님의 오물 만드시는 아까 딱 그 질문에서 생각났어. 이거도 하면 좋고 우선 저는 이 부분 재밌었어요. 첫 이유. 저는요. 그 부분 있잖아요. 아들이 떠나가지고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 바주데바가 말리는 부분. 그 부분이 너무 와닿았던 게 약간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에게는 제발 번뇌와 고통과 환멸이 면제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에게는 그 길이 혹시 면제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너무 공감 갔던 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그 치맛바람 이런 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저럴 리 없다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할 거야. 그 우리 아들이 최고고 뭐 우리 자식, 우리 딸 뭐 정말 그런 얘기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깨달음도 없고 현자 같았던 그 시타르타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막 그런 게 느껴져서 좀 요즘에도 이거는 와닿는 문장. 자식 얘기하면 그러니까 현자 같은 사람도 자식한테는 이제 욕심과 이제 집착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딱 잘 나타나고. 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같이 또 와닿았던 게 그 아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자기 아버지 생각을 그때서야 하잖아요. 그쵸. 그 자료 도망 나왔으니까 결국. 네, 근데 너무 소름 돋았던 건 저도 그 시타르타의 아버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읽는 중에. 그러면서 이 시타르타가 아버지를 딱 떠올리는 순간 저도 같이 맞아 얘도 아버지한테서 도망 나왔지 라는 걸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무섭구나. 뭔가 그런 것도 떠올리고 나도 그렇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아버지를 떠나온 스타루타가 자기 아들이 떠났다고 슬퍼하는 게 너무 역설적이어서 너무 공감도. 그 딱 그 스타부터 깨닫기 전에 유전자는 무섭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건 너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스타루타는 깨달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야, 니도 결국 아빠가 결국 뭐 했을 때 앞에서 계속 나랑 떼쓰는 거잖아요. 계속 아빠 잠 못 자게 앞에서 자기 보내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위. 방법이 다르지. 결국 자기 아들도 거기 탈출하고 싶은 건 똑같잖아요. 보면서도 야, 결국 유전자 비슷하구나 뭐 보고 있었는데 지가 깨닫더라고. 우리 아빠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그냥 비슷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인과의 대화에서 카마스와미랑 스타르타가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카마스와미가 너는 내 부하면서 왜 가가지고 놀고 오느냐 일을 하고 와야지 너는 뭐 그런 것도 못 갖고 올 거면 넌 여행 가려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니까 스타르타 그렇다 하고 해버리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나는 그 뭐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가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의 나의 이런 게 손해인 것 같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게 큰 보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 주인을 막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제 카마스미가 인정을 못해요. 너는 내 밥을 빌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하는데 끝까지 스타타가 나는 너의 밥을 빌어먹고 살지 않고 너도 네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밥을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제가 요즘 회사 생활하면서 힘이 드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아요. 주체적으로 살자. 더 이상 이런 노예 마인드는 버려야 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되게 통쾌했었어요. 딱 조르바 생각났어요. 조르바에서도 뭐 사오라고 일 시켰는데 안 사오고 연애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되게 떳떳한데 그래서 정말 조르바랑 스타르타랑 정말 다른 사람 같은데 그럼 또 하는 짓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되게 실존적인 게 되게 재밌던가. 그리고 이제 전 상인하고 대화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상인은 결국 아니죠. 결국에는 카말라도 했던 얘기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물었을 때 우선 사색을 하고 기다릴 줄 알고 금식할 줄 안다. 딱 그걸 듣는 순간 개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들이 잘 기다리고 먹이줄 때까지 안 오고 스타르타를 보면서 그렇지 개는 단식을 못 하잖아. 걔는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먹긴 먹지만 굶을 줄 알잖아요. 인간이나 돼지처럼 막 먹는 식욕이 왕성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걔는 훈련을 받는 거지. 기다려야 훈련 받는 거지. 기다려야 먹을 거 주니까. 아니 스타르타도 한 끼는 먹잖아. 걔는 거의 동물적에 가깝고 인간은 생각하고 참을 줄 아니까 인내가 있잖아. 하여튼 우선 다굴림이 걔를 되게 떠받드는 걔를 좋게 볼 수 있는데 좋게 볼 수 있어요. 걔는 기다릴 줄 안다고. 걔가 많이 기다려주나 봐요. 저도 이 문장 우리 걔는 안 그랬어. 걔가 다르니까. 근데 다음에 강아지 기면 스타르타라고 이름지. 대박이다. 근데 이 문장 되게 좋긴 했어요. 그 막 여자도 야 너 뭐가 잘났어?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나 이쁜 여자란 말이야. 이쁜 기생인데 막 하고 사장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 일 잘할 수 있어? 막 했을 때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금식할 줄 안다 했을 때 그거 어디다 쓰는데? 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임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감이 쩌는 거잖아. 딴 사람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있으면 계속 그 데이만에도 나오는 건데 자기가 의지를 갖고 뭔가 하면 그 이루어진 느낌들이 있거든요. 데이만에서도 저 선생님이 나 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계속 제 생각하면 선생님이 자기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은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냥 의지고 그냥 이거 할 줄 알면 된다. 이거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거에 빗대였잖아요. 물속에 돌을 던지는데 자기가 돌과 같다. 물속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그 돌과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플해. 내가 당신을 엄청 심플해요.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진다. 왜 나는 금식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사색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그냥 되는 거다. 이게 되게 무슨 자신감이야? 라고 근자감이 영화의 근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로 많은 걸 이루죠. 진짜 여자랑 사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결국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버리고 온 거긴 하지만
우선 처음 그 아버지 밑에서 집을 나올 때부터 본인은 나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목적을 하나로 두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색하고 고뇌하고 좀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주변이나 이런 게 흔들림이 없는지. 내가 무너지더라도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거 하나로 달려간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조금 존경스러워요. 거기에 꽂혔던 거구나. 너무 번뇌가 많은 인간이라 열반이 오른 사람이 정말 모든 인간이 그렇죠. 사실 정말 그 고타마한테 갔을 때도 자기 고빈다가 막 저는 스승으로 모시겠다. 너도 같이 모시자라고 했을 때 뿌리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분이고 먼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뿌리치잖아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 말대꾸도 막 하죠. 막 당신 말 이렇게 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지 않냐라고 했을 때 고타마가 한 말이 너무 똑똑한 걸 경계해라. 건방지다 이런. 그쵸,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신념은 진짜 완전. 저는 하나 더 말하면 이 고빈다와 시타르타의 관계가 굉장히 묘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고빈다가 거의 친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비서 같잖아요.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둘이 이별하는 순간이 오죠. 고타마를 만났을 때 그때 딱 정말 둘이 슬퍼하지만 시타르타가 이제 너도 이제 홀로 서게 할 때가 됐다. 너만의 깨달음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연락 안 됐다가 그 깨는 순간에 기다려주는 게 또 고빈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내가 선망하는 친구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뭔가 깨달음을 찾는 사람으로서 이제 오히려 또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깰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고빈다가 좀 올라온 것 같았다가 같이 또 우정 어린 관계로 지냈다가 마지막에는 서로 이제 토론같이 하지만 결국 시타르타가 나름의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거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쵸. 그 부분. 저는 사실 고빈다는 또 고빈다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빈다가 100%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저는 거기서는 시타르타를 이해했다. 시타르타의 그 과정과 그를 이제 이해했다. 왜냐면 고빈다는 계속 말싸움할 때 갖고 온 근거가 자기 스승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요. 근데 시타르타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차이에서 이제 그냥 고빈다가 성장할 수 있는 딱 그 종착점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왔다. 홀로서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승과 시타르타를 둘 다 벗어난 고빈다만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고빈다를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번뇌하는 그 고빈다가 힘들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죠. 자기 너무 힘들다. 방법을 알려달라.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은 시타르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고빈다로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드라마에서 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시각이 옮겨지는데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모임장님이 서브나무로 이제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 우리가 볼 때는 모임장님이 보이지 않고 당연히 남자 주인공이 보이겠죠. 근데 이 서브남이 다음 드라마에 다른 방송국에 가면은 메인 주인공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다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스타르타가 주인공에서 그의 인생이 봤지만 그의 인생이 끝나고 깨달음을 얻자 이제는 다시 고빈다의 이야기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도 쭈님하고 비슷하게 고빈다의 처지가 나인데 이제는 나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어떤 열린 사고도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시리즈물로 하면 2탄은 고빈다로 네, 나와요. 고빈다 또 그의 제자의 그의 아들의 그의 옆집 빨래터 아줌마의 그런 거 스피노프라 그래요. 미디어 음. 용어로 이제 한 인물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야기 계속 전개되고 세계가 넓히고 이런 건데 고빈다의 얘기를 또 하셨구나. 우리가 몇 가지 뽑았던 질문들이 있죠. 그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우선 제가 처음에 뽑았던 거 결국 많은 불교책도 그렇고 해탈에 대한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이 책에서는 좀 더 심오해서 자아에서 해탈을 하자 그러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맨날 자아 찾기만 하다가 또 그 찾은 것만으로도 또 나아가서 그것마저 해탈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괴롭힘, 심리적인 어지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선 그러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시타르타에서는 자기 아들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번뇌를 안겨주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우선 버스가 제 눈앞에 빨리빨리 딱딱 안 오면 그렇게 화가 나고 그날 하루 컨디션이 다 망가져요. 왜 그렇게 나는 버스나 이런 시간관념에서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는 화가 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의 조급함이라던가 그치, 좀. 네, 성질 급함 뭐 이런 것들이 우선은 저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우리가 지금은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잖아요. 버스 도착 시간 네. 이런 거.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 도착 시간 보고서 맞춰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아요. 내 눈앞에 없으면 지하철도 막 문 끼고 이러잖아. 막 빨리 타려고 막 뛰고. 보면 요즘에 하늘보리 광고 이런 거 보면 막 느리게 이제 하는 거 그러면서 어디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한 거를 제가 스스로 얽매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 친구가 1, 2분만 늦어도 그렇게 화가 나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그냥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스스로가 저를 올가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더 시간에 대해서만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건데 그 조절을 못하는 게 아주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저도 좀 성격 급해가지고 그 신호등 깜빡깜빡거릴 때 있잖아요. 파란불. 그때 너무 전 짜증이 나요. 나도요. 아 내가 한 5초, 10초만 일찍 왔어도 건널 수 그거를 안 돼. 있었어. 그 시간에 맞아. 이런 생각이 맞아. 막 지배해요, 제 뇌에. 음. 그래서 그리고 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해요. 그 진짜요? 깜빡깜빡거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숫자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는데 그 전에 깜빡거릴 때는 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계속하고 저는 무조건 뛰어요. 무조건 뛰었는데 갔는데 다 빨간불로 바뀌면은 진짜 너무 짜증이 나죠. 전 성공했다 이런 생각. 차 오기 전에 건넜어 이러면서. 그런 조급함이 있으시구나. 그런 게 정말 쓸데없는 건데 맞아, 그거 정말 몇 분, 음. 1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저도요. 가더라고요. 본인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왜 그럴까?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는 왜 것을. 굳이 그렇게 화가 나니까.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데. 저는 아예 중학교 때 선생님 자체가 약속 장소를 잡을 때는 서점이나 백화점으로 잡아라. 서점에서 책 보면 되고 백화점에서 구경하거나 사람 구경하면 되니까 화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그게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그런 걸로 화내본 적은 딱히 없는데 저도 그건 그래요. 기다릴 때는. 아예 그냥 저는 얘가 1시간이 늦겠구나 예상을 하고 가요. 그러면 딱 그 제 순간 볼일 보고 있어요. 서점에서. 그래서 저도 막 한참 우리가 출퇴근하고 이럴 때 한참 막 저런 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좀 예민하긴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지웠던 적도 있어요. 한번 시간 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막 10분 20분 이런 했는데 그 사실 책 들고 다니니까 책 보면 되지 해서 버스 20분 기다리고 이런 건 신경 안 썼는데 겨울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정상이 추워가지고 다시 옆을 깔고 여름엔 또 더워요.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긴 했었는데 다 그냥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지. 한 번에 저 TV에서 실험한 적 있었거든요. 명절 같은 거 할 때 갓길로 막 해서 막 요리조리 막 차선 옮기고 해가지고 약간 얌체 운전해서 하는 사람이랑 그냥 자기 차선 그냥 따라가면서 막히고 다 하는 거랑 얼마 차이 안 난다면서요. 그거를 진짜 그 기자랑해서 JTBC인가 한번 테스트 했는데 5분인가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동안 소모한 내 감정보다 차라리 5분이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차선 왔다 갔다 하고 갓길하고 막 의미 없다 이런 거 했었는데 그게 사람 심리가 쉽지 않죠. 우리가 너무 그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타르타가 고빈다랑 대화에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지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있어서 과거의 나보다 미래의 나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다 같이 그냥 흘러가는 거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의 모습이 그냥 발현이 될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말을 머리로는 이해가 가겠는데 정말 나의 화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되게 급하셔가지고 같이 뭐 가고 이러면 딱 그것처럼 막 뛰자 그러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 막 많이 하시는데 항상 물어봐요. 빨리 가서 뭐 하시려고. 일정이 같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장님답다. 아니, 만약에 어떤 버스를 탄다거나 이러면 알겠는데 같이 가도 집에 가서 딱히 할 게 없는 거 서로가 아는데 빨리 건너자 이러면은 빨리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면 딱히 멍하다가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막 뒤에 잡고 못 가게 잡고 근데 막 해야만 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손님은 또 뭐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책 읽고 그 효도에 꽂혔어요, 제가. 그 효도? 어린 스타르타와 그 아, 네, 주니어 스타르타 있잖아요. 그 음. 걔를 보고서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고백 부부 아세요? 아, 네네. 그거 재밌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그 어머니 돌아가신 아. 그것 때문에 장나라가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요즘에 한참 보고 있는 드라마여서 이 책이랑 그거랑도 막 겹쳐지고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엄마랑 갔다 왔어요. 맞아요. 근데 갔다 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저 스스로. 왜 엄마한테 너무 짜증을 많이 낸 거예요. 제가. 원래 같이 왜 원래 갔어 그러면? 부모니까 여행을 국내로 가야 한다는 불문율 있잖아요. 그것도 2박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 호도는 딱 2박이 최고예요. 여행 때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짜증을 많이 냈기도 냈는데 평소에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늙어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너무 안쓰럽다가 처음에 먼저 보이지 않고 먼저 엄마 왜 저러지? 이렇게 왜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샘때를 쓰시고 왜 저러시지? 약간 고집을 왜 자꾸 부리시지? 아버지도? 약간 그런 걸 먼저 생각하니까 제가 엄마 왜 요즘 왜 그래? 안 그랬는데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죄송한 거죠. 그때 그 별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너무 짜증을 냈다.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거 스타르타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그냥 좀 요즘에 나갔다. 그 어린 스타르타를 보면서 너 버리고 가버리고 하니. 그러면서 그 어른 스타르타 주인공 스타르타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도 막 겹쳐지면서 뭔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시타르타가 뭐 화내거나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자기는 인자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뱃사공이 하는 말이 그건 또 다른 이제 억압이고 압박이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집안이 좋거나 막 교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막 숨 막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막 때리거나 돈이 없어서 알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이 막힌다. 자기한테 기대하는 거나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아예 차라리 혼내고 때리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을 소설이나 작품에서 다룰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고 인자한 아빠지만 오히려 숨이 막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이제 발버둥 치고 이런 거 진짜. 근데 스타르타가 아들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잖아요. 무한적인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걸 깨닫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도 감동이긴 하지만 역시 자식은 벌이구나. 자식은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딸 낳을까봐 자식 낳기가 무서워요. 전 그래서 안 낳으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맨날 너 같은 딸 낳을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 그럴까봐 안 낳으려고 엄마한테 등싸대기 두짝 나요. 엄마가 말하는데 말 듣고 안 나. 그리고 저도 엄마가 저 일본 들으라고 너 같은 딸 낳아봐야 내 심정을 알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엄마 나한테 그런 악담하지 말라고. 못하겠어. 근데 자식을 이렇게 엄청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근데 결국은 자식은 소유할 수 없고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존재를 가질 수 없는데 언젠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를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은 데서 스타르타의 어떤 깨달음의 과정 중에 하나?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거의 무슨 미션처럼 여기 딱 대놓고 웃긴 게 아예 그냥 일종의 번뇌를 하고 딱 찍는 게 있어요. 막 아들 사랑, 맹목적인 사랑, 그 일종의 번뇌다라고 한 거면 사실 하나의 큰 짐이 되기도 하죠. 감정적으로도. 그만큼 사랑해야만 큰 상실감을 얻고 그래야만 결국엔 큰 깨달음을 얻고 뭔가 그런 데서 윤회라는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한번 그래도 갖긴 가지셔야겠네. 깨달으려면. 근데 저는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새로운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을 해보려고요.
아예 스타트는 그냥 애초에 차단. 네, 스타트 글자 모두의 진리는 다 똑같을 수 없고 모든 게 다 답이다 했으니 우선 저는 번뇌 요즘 드는 게 건강. 오 오히려 건강 생각해요? 내 건강은 건강인데 요즘 아 맞아요. 저도 건강. 이게 진짜? 요즘 치매에 대한 책이나 어, 이런 거 웹툰 같은 거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 이게 아침 방송 이런 거 보고 이러면 맨날 건강 이야기 나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히 아파서 하기보다는 내가 뭐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관리를 안 하면 쉽지 않겠다. 최근에 본 게 원더풀 라이프란 영화인데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죽은 나이가 다 달라. 죽은 나이가 다 다른 게 결국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하여튼 건강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이런 거가 조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번뇌를 남겨두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시타르트 사상으로 보면 없애는 방향으로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여기서 이 시타르타가 이제 옴 통해서 다양한 주문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마음의 주문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징크스 같은 것도 우리가 있잖아요. 빨간 팬티 입는 거거나. 얼마 전에 TV 봤는데 어떤 축구 선수는 자기 아들 바지를 이제 머리 쓰고 자면 그건 뭐예요? 그거 나름 안 대처럼 그냥 진짜 자기 아들의 바지가 작으니까 머릿속에 쓰면 안 돼같이 쓸 수 있는데 그걸 하고 잔대요. 그렇게 하고 자고 나름의 이제 자기 다음 경기가 있기 전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안대처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고 해. 전 징크스 이런 건 없는데 자기 전에 몸을 좀 이렇게 풀고 좀 약간 편하게 좀 자세를 만들고 자요. 왜냐면 제가 좀 그 가위에 많이 눌렸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위에 눌려요. 근데 그게 이상한 자세로 자면 더 잘 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정자세로 이렇게 자려고 많이 누려고 해요. 그럼 좀 덜 걸려요. 아예 평소에 그냥 막 갑자기 화나거나 뭐 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욕이요. 화가 날 때, 뭐, 모서리에 발이 찍혔을 때, 아, 씨발, 이러면은, 좀 해줘야 되는 진짜로? 그쵸, 맞아. 뿅뿅, 아니, 시옷 비옵 이러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우네요. 네, 근데 진짜 저도 그걸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워낙 예쁜 말을 써야 되는 게 좋은 거고, 욕은 안 좋은 거니까, 고쳐야 돼서 다른 단어들을 대체를 해보기도 했어요. 웃기도 해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을 위해 나의 7가지 뭐 습관을 소리를 내서 매일매일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거기 써놓고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오히려 우라통이 치밀어요. 진짜 못 해먹겠는 거예요. 막. 진짜 별의별 걸 다, 너무 좋다, 행복해, 나는 행복해, 막 이런 것도 외워봤는데, 정말 다 역효과였고, 제일 좋은 건 씨발인 거. 욕을 한번 하면, 후련해. 좀 화가 덜 나요. 근데 실제로 외국 영화도 보면 뻑을 되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친구도 보면 그냥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뻑은 뭔가 외국말이니까 그거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상황이 뭔가 안 될 때마다 뻑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기고 그랬는데 비슷한 맥락이네. 근데 막 크게 막 남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 속으로 아주 작게 얘기했지. 해버리면 그냥 무서운 여자다. 이거. 엄청 막 짜증나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막 나한테 잔소리할 때. 혼자 있을 때 욕하는 사람 은근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속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남 들으라고 하는 욕이 아니라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스트레스 푸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옴이라던가 딱 아팠을 때 암에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 입이 그렇게 제 내면에서는 안 붙어요, 단어가. 근데 시옷 비읍은 참 나의 일부인 것처럼 참 달라. 진짜? 제 성대가 시옷 비읍에 맞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람마다 원하는 단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안녕이라든가 와무라든가 그쵸.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면 나름의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수능도 사실 이번에 밀렸잖아요. 그런 거 큰 거 떨리기 전에 뭐 자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원장님이요? 저는 그런 거 약간 떨리기 전에 하는 게 약간 그런 호흡이 있어요. 남아법인가?
반전호흡과 비슷한 건데 발성할 때 배웠던 건데 한번 쑥 쳤다가 공기를 이렇게 배까지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빼는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저 단전호 배웠어. 그런 느낌인데 그거 하면 확실히 좀 이제 뭐 강의전이나 뭔가 좀 떨리기 때 좀 안정되고 막 이렇게 울림 온머니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울림 주고 이러면 안정된다 그래가지고 발성 수업 때 했었거든. 그런 거 하면 알아서 그냥 목도 뭔가 뻥 뚫리는 것 같고 조금 이제 리프레시 될 때가 있어서 가끔 쓰거든요. 저도 요가할 때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요가하고 네, 이럴 때. 한 10분, 20분씩 그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음.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와야 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맞는 게 있는 그쵸. 거겠죠? 거기다가 여기 하나 추가하면 이제 안 된다. 이제 뭐 하다가 시타르타가 이제 안 했던 것처럼 내면에 안 이제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갑자기 상사한테 화내거나 뭔가 갑자기 뭐 빡치거나 이럴 때도 꼭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면의 소리 막 안 된다. 나오면 그때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얻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그런 거 생각났어요. 그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집중할 때 조용한 곳을 저 못 견뎌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실, 막 도서관 이런 데서 공부 같은 거 절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랑 막 종이 한 장씩 넘기는 소리 있죠. 이런 게 전 더 신경 쓰여요. 오. 그래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미세한 소리가 날 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예 시끄러운 게 나. 근데 그래서 완전 시끌벅적하고 아예 그런 데서 있을 때는 이어폰 꽂고 노래 엄청 크게 들어요. 아예 그런 잡소리가 안 들리게, 그런 미세한 소리가 안 들리게. 요즘 자기 전에 일부러 그런 소리 틀어주는 어플들도 이런데. 백색 소음 이런 거 도움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 못 듣겠더라고요. 슬프다. 저는 진짜 좀, 미칠 것 같아요. 머리카락 뽑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시끄러운 것도 그 한계가 있어요. 2시간 정도 집중하면은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쉬어줘요, 저는. 근데 진짜 이게 공부할 때부터 항상 느꼈던 건데 한참 집중하고 되게 이제 갑자기 뭐 배고파진다던가 갑자기 주위가 산만해진다고 시계를 보면 항상 2시간 정도가 좀 한계더라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제 친구는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이러고 10가지 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막 노래나 다른 걸 해라. ABC를 A, B, C 이렇게 가봐라 했는데도 그런 건 안 된대요. 그런 건 진정이 안 되는데 숫자가 1부터 10까지라는 게 딱 머리에 강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에 가까워지면 내가 침착해지겠다 이걸 아니까 숫자가 가장 편하대요. 화가 좀 줄었나. 입 밖으로 맞아. 근데 그런 거 있어. 입 밖으로 아예 소리를 내요. 하나, 둘, 뭐 하냐 그러면 화를 다 쓰고. 짜증나가지고 지금 숫자 좀 셀게. 10가지만 셀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봤어요. 저도 그래서 보고서는 괜찮겠는데 하나 둘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고 8개 남았네 7개 남았네 나 좀 더 초조해지는데 오히려 이래지는 거예요. 차라리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건 또 나은 것 같은데 숫자는 또 저는 안 맞거든요. 뭐든 찾으면 좋죠. 하나 찾으면 자기가 그걸 뭐 안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느낀 대로 할 수만 없으니까 그럴 때 써먹는 게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면 실제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맛대맛 같이 보면 좋을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쭈님부터. 저는요 영화를 생각했는데 너무 비슷해요. 이 영화를 알지 모르겠는데 이다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타르타하고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발견하고. 왜냐면 주인공이 카톨릭을 믿는 여자인데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원에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 집안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쟁 때 좀 뭐지 그거? 2차 세계대전에서 징용까지는 아니고 홀로코스트? 아니요 유대인이니까 학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겪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수녀원에 보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겪었다가 보니까. 근데 솔직히 유대인은 카톨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자기를 찾아오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그 아이를 잠시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모가 그 아이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갇혀 있기도 하고 정말 수녀나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수녀가 될 아이니까 이 아이를 계속 세속적인 본능을 줘요. 그래서 이모가 담배도 피고 남자도 만나고 그리고 이모가 그 수녀들 보면은 머리에 이거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풀러보라고 너 머릿결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러고 계속 여자애한테 세속적인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유혹에 못 이겨서 다 해봐요. 남자도 만나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이모처럼 예쁜 옷도 입어보고 그리고 느낌 비슷하다. 다 하는데 마지막 날 남자랑 이제 딱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옷도 다 다리고 그 수녀복을 다시 다 입고서 수녀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시 자기의 원래 목적은 수녀가 되는 거니까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비슷하다. 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다가 스타르타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화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너무 비슷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거의 만점 주는 영화거든요. 그게 재미도 있었나 보네요. 너무 좋았어요. 저 메시지만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왜냐면 살고 싶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한번 다 해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이 스타르타는 책으로 읽어서 그런지 잘 느낌이 잘 안 왔는데 그거는 여자이기도 하고 주인공이 저와 같은 여자이기도 하고 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세속적인 걸 접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눈에 띄었을 때는 그거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유혹을.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수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좀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경도 되게 멋있거든요. 제가 겨울을 엄청 좋아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영화 속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그 영상미랑 그리고 흑백 영화예요, 그거. 우와. 근데 되게 잘 어울리겠다. 네, 엄청 잘 어울리고 그리고 수녀라는 그 이미지도 그렇고 흑백이랑 약간 영상미도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영화에 완전 꽂혀서 한때 거기 그 영화에 꽂혀 살았거든요. 그 정도야? 흑백 영화는 되게 지루하기 십상인데. 근데 옛날 영화가 아니에요. 좀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흑백 영화예요. 약간 지슬처럼. 영화 이다를 추천하시는 거구나. 네, 엄청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다굴님은? 저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랑 그다음에 만화책 중에 한 권인데 스피릿 서클이라는 만화책. 둘 다 몰라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이제 비슷하게 초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철학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스타르타랑 비교를 해서 읽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많이들 아시는 책일 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스피릿 서클이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는데 이게 윤회에 관련된 만화책이에요. 남자 여자 주인공이 7번의 다른 생을 겪으면서 뭐 이렇게 돌아오는 내용인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막 고대였다가 미래였다가 뭐 지금이었다가 나라 공간이 도깨비 같아요. 도깨비. 막 그런 식으로 나라 공간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둘이 엄마 아빠였다가 뭐 친구 동생이었다가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사랑하는 관계였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어떤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두긴 하는데 스타르타에서 말했던 시간이란 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지금 있는 것만 현재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만화책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게 그렇게 윤회를 돌고 나서 어디 끝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결국엔 윤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7번의 윤회가 다 그 시대 각각에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만 중요할 뿐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불교적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구운모. 비슷해요. 예, 구운모 맨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운모 내용 자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허무해가지고 인생 무상을 잃고 돌아왔다 이건데 중요한 건 이것저것 해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지 않으면 원래 못 해본 것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별게 아니면 그때 돌아와도 되니까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였는데 이 작품에서도 딱 그 카밀라와 그 나중에 돈 많은 사장이 되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런 느낌 있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국 햇세가는 그 데미안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두세 개가 있거든요. 두세 개.
두세 개를 다 경험해 본 사람? 약간 또 성과하게 명확한 것보다 순수한 그거보다는 그런 모호한 경계 속에서 둘 다 경험해 보는 걸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구운몽 생각났고 또 그 다음에 허생전. 허생전은 이 정말 너 가진 게 뭐야, 네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단식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한 것처럼 허생전도 부인이 그 책만 읽어서 뭐해요? 돈이나 벌어오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라고 했을 때 내려봐 라고 해가지고 그냥 맘 먹고서 돈 벌어다 주고 돈 벌어다 줬으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또 쿨한 허생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도 이 시타르타가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막 봐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라는 걸 보여준 느낌이라서 두 작품이 우리 옛날 버전 소설인데 같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또 음식에 비유해가지고 한 번씩 말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선 다굴님은 저는 솜사탕의 비유를 하고 싶은데 스타르타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형상의 세계는 이상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있지만 있지 않는 것, 그렇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에 솜사탕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솜사탕이 되게 설탕 가루를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고 먹으면 훅 없어지는데 눈앞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름 같은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두유로 했는데요. 최근에 두유를 집에 엄청 많이 사놓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 두유가 옛날에는 우유는 먹어도 두유를 안 먹었었는데 우선 두유가 우유보다 좋은 점은 유통기한이 오래돼. 맞아. 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통기한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팩을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책도 약간 사실 두유가 맛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약간 묘한 맛이 있는데 또 건강하기도 하고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딱 뭔가 집히진 않지만 나중에 또 보고 싶은 책이고 유통기한이 좀 오래 이제 버틸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 또 사실 두유도 초콜릿 맛 두유랑 막 바나나 맛 두유 막 별게 다 있는데 또 먹다 그냥 질리거든요. 너무 세기도 하고 또 원조 두유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도 자극적인 사건이 딱 또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간직하면 좋을 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두유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타르타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맛있는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